네, $1,000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네, 지금 자진 추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진 추방? 자진 추방이라는 말은 맞진 않죠. 뭐 자진 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을 받고 처음으로 이 자진 출국, 자진 추방? 뭐야, 여하튼 자진을 선택해서 출국한 그런 이민자들이 지난 19일 고향인 온두라스 그리고 콜롬비아 등으로 1차로 먼저 갔습니다. 스스로 간 거죠.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총 64명의 불법 체류자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38명은 온두라스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26명은 콜롬비아 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자동 시민권을 받았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4명도 부모와 함께 결국 같이 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여행 관련 지원과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표 대줬다는 얘기예요. 비행기표를 뭐 상업용 비행기표면 표를 대주겠지만 전 세계로 갔으니까 나라에서 그 비행기 값을 내줬죠. 여하튼 비행기 값 그리고 $1,000의 캐시를 받았으며 언젠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한 채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 중인 다른 불체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조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조치는 프로젝트 홈커밍 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불체자들이 신고해서나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돈 받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 프로젝트 홈커밍이라고 붙여졌는데 이름이 노 장관은 만일 불법으로 이곳에 있는 불체자들이 있다면 정말 주도적으로 출국해서 자진 귀국하길 바란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받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1,000. 뭐 미국에서 보면 $1,000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 나라에 가면 뭐 $1,000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하튼 그러면서 노 장관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포될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고 결국은 추방 대상이 돼서 지원금은커녕 절대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비행기 값에 $1,000를 얹어서 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에 64명이 자진 출국했다라는 사실이 연방정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앞으로 이게 그러면 더 계속 활성화될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 사람도 있는데 왜 샘플 케이스가 있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간 사람들은 이런 거죠. 어차피 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본국 귀환을 고려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불체자들만 이번에 신청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을 어차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예 나는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내가 미국을 떠날 수가 없어. 아이들도 다 여기서 낳고 얘네들이 나는 불체 신분이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다 시민권 받아갖고 자동 시민권 태어나면서 미국 학교 좀 다니고 얘네들은 영어밖에 못하고 막 그러는데 난 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진 출국을 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던 참에 미국에서 비행기 값도 주고 비행기도 대주고 뭐 $1,000 캐시까지 준다니까 아쉬움 없이 신청서를 내고 돈 받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간 휴스턴에 불체 신분으로 살다가 이번에 온두라스로 자진 출국한 케빈 포다사스라는 그 불체자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귀국을 고려해 왔었다라면서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던 참에 비행기도 태워주고 또 $1,000 캐시도 준다고 하니까 아유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온두라스로 돌아가서 그렇게 온두라스 현지 자기네 기자들하고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앞으로 또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진 신청을 해서 갔다면 64명, 그 64명만 가진 않았겠죠. 비행기 한 대 가는데 최소한 200~300명은 태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00명은 커녕 64명만 갔다라는 것은 사람 그렇게 신청받기가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골든 돔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내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과거 미소 냉전 시절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이 골든돔과 비슷한 건데 그때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였냐면 스타워즈였습니다. 영화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 스타워즈 구상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미완의 그 프로젝트로 돼버렸는데 그걸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름을 바꿔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든돔의 설계를 이미 결정했다.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에 끝납니다. 그 전에 과연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그런데 뭐 우주에서 외계인이 쏘는 건 아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미사일을 고고도로 그러니까 우주로 보내서 우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도 우리는 요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죠. 네. 러시아도 포함되나요? 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말을 이때 발표를 하면서 뒤에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요. 러시아와 관련된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덧붙였다기보다는 기자가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사실은 그 기자가 좀 부탁된 그런 미리 부탁받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이런 질문을 좀 해달라라고 그 기자한테 사전에 부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그런 경우 자주 봤습니다. 뭐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뭐 그런 부탁을 들어드린 적도 있었고 뭐냐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주최 측이 자신과 좀 친분이 있는 그런 기자에게 오늘 좀 이런 질문을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짓 뉴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갖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 주최 측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자들 중에서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하겠는데 그런 질문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질문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미연에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좀 질문을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좀 하는 거죠. 뭐 꼭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종의 테크닉이죠. 어찌 보면 좋게 쓰이면. 아무튼 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아가서 그 순간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대통령님, 이 골든돔 문제를 오늘 이제 쭉 말씀하시고 임기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골든돔 이슈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논의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뭐 언제 뭐 적국 뭐 러시아도 무방국은 아니죠. 러시아도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러시아한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논의를 하겠다 조만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듣고 나시면 좀 이해될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첫째,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의 논의 또는 협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국이라 하더라도, 자,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그런데 상대국에, 즉 핵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상대국에 그러니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 미국이든 또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을 노려보고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든 양쪽에 다 어떤 안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무슨 논의라기보다는요 무슨 사전 통보 뭐 그런 정도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면 러시아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 100 정도로 때릴 수 있는데 쟤는 100이 아니라 150을 막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100이라는 게 이 무기가 필요 없네. 150을 막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150 이상의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핵 능력을 강화시키려고 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 능력을 갑자기 강화시킨 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사실 그 중국 때문에 하는 거야,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자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군사적인 긴장이나 불필요한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메시지 또는 협상 카드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이 외교적인 이슈를 거래, 즉, 이 딜 하듯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골든 돔 같은 방어 기술 역시 그냥 하기보다는 어떤 논의, 사전 협의, 사전 통보 등등 어떤 그런 형식을 빌려서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그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민감한 어떤 방어 시스템, 무슨 기술 이런 거는 조용히 해야지 이걸 막 대놓고 설명하고 공개하고 언제까지 할 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 만들어 놓고 발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개한다는 자체는 어떤 테크닉이 아닌가, 협상의 테크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일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 주행 로봇 택시를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거듭 밝히면서 자신감을 이번에 피력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까지 텍사스주 그 오스틴 도로에서 완전 자율 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테스트 드라이브 텍사스주 오스틴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지나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때는 로봇 택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just in case 그냥 운전자가 앉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칠 동안 이번 달 들어서 했으니까 그 몇 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운전자가 단 한 번도 개입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어서 현재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그러니까 한 대만이 아니에요. 수천 대의 차량이 테스트 드라이브 중이며 다음 달에 오스틴에서는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첫날에 한 1000대, 지금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1000대를 하고 있지만 공식 출범했다라는 그날도 일단은 한 1000대 정도로 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 2000대, 3000대에서 다음 달 중에 한 1000대에서 10,000대까지는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도시 수를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되고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해봐서 성공적이다라고 하면 어디로 옮기느냐? 샌프란시스코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LA도 시작할 거고 텍사스주의 다른 도시 샌앤토니오로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통일된 연방 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내년 말이 되면 즉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후가 되면 미국에서 운전자가 아무도 없는 지금도 뭐 웨이모는 있긴 있어요.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차가 그냥 혼자 다니면서 사람 여기 태우고 저기 하는 그런 게 내년 말이 되면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 대 이상 대도시에 돌아다니면 웬만하면 부르면 한 2, 3분 안에 올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이 됩니다.
자, 운전자의 전혀 개입이 없는 그런 차. 사실 이 같은 그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기술적으로 안전이 완전하게 이제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발표하면서 이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한 대 갖고 있다면 자신의 그 차량을 공유 대상 차량에 등록을 해서 그 남들에게 이게 남들과 공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대신에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밖으로 나가서 차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차 주인이라면 내가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출근길에 한 3, 40분 몰고 가서 회사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주차되어 있죠, 차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끝나고 퇴근길에 그거 몰고 또 오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라지에 주차해놓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라든지 내가 필요할 때 타고 다니지만 예를 들어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8시간 정도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게 되는데 세워놓지 말고 내가 딱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순간부터는 공유 차량으로 딱 시스템을 바꿔놓는 겁니다. 앱에 등록하면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공유 차량에 딱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차가 나가서 알아서 손님이 있는 곳까지 태워주고 크레딧 카드로 돈 받고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면서 내가 퇴근할 시간에 나한테 다시 오도록 맞춰 놓으면 퇴근 시간 전에 나한테 옵니다. 그럼 또 내가 타고 가면 됩니다. 하루 8시간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지만 내가 일하면서 놀고 있을 차가 놀지 않게 내 차가 나가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곧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셋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첨단 기술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구글이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대부분의 기능이 이 안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글은 스마트 안경을 소개하면서 그 시제품을 보여주고 기자들에게 테스트도 시켰습니다. 기자들에게 그 스마트 안경을 직접 써서 체험하도록 시켰는데요. 일단 공개된 스마트 안경은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공부만 잘하던 그런 친구들이 쓰던 그 시꺼먼 두꺼운 뿔테 안경, 그런 식이었습니다. 오른쪽 테 위쪽에는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렌즈에는 가로 세로 약 1cm 크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투명한 스크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쓴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입니다. 렌즈는 사용자의 시력에 맞게 부착이 됩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뭐 평소에 안경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도수 없는 그런 렌즈가 부착됩니다. 자, 이 안경에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테를 한번 탁 터치하면 푸른색 불빛이 살짝 켜집니다. 그 말은 뭐냐? 제미나이가 작동 시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터치하면 불빛이 탁 꺼집니다. 그 말은 뭐냐? 제미나이가 작동 상태가 5% 바뀝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자, 한 기자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스마트 안경을 끼고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온 됐죠. 그러면서 그 핀란드 헬싱키의 겨울과 관련된 사진과 무슨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커다란 책을 이렇게 기자가 그 안경을 낀 채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경한테 말합니다. 이 페이지가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1, 2초 뒤에 곧바로 이 제미나이가 음성으로 나에게 말해줍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됐느냐? 안경도 꼈지만 내가 요 귀에는 또 이어버드, 그러니까 이어폰 같은 걸 꽂고 있는 겁니다. 이 안경과 이 이어버드가 이제 연동돼서 내가 안경한테 물어본 게, 안경이 답변한 게 내 귀로 들리는 거죠. 나한테만.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관한 설명이라고 네가 지금 답변을 했는데 헬싱키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경은 핀란드의 수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줘. 그랬더니 안경은 곧바로 겨울에 눈 내리는 날 핀란드 헬싱키의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귀로 음성 답변이 들렸습니다. 물론 이 음성 답변이 자막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자막을 꼈다 켰다 할 수 있지만 자막도 on 시키면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스마트 안경에 탑재된 것입니다. 자, 스마트 안경에는 그 말씀드린 이 외에도 많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친구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 당연히 있고요. 또 실시간 번역 기능이 탑재돼서 외국인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 딱 끼고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탁 쳐서 뭐 내가 이제 고르는 거죠. 동시 통역 기능 그걸 딱 골랐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스페니시로 막 말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스페니시와 한국어 동시 통역 기능을 딱 켜고 나는 한국어로 말해버리면 그리고 상대도 그 안경을 꼈다면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데 스페니시를 듣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스페니시로 막 떠드는데 나는 한국어로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 시대인가요?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환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가 어디야? 또 저게 뭐 하는 거야? 물어보면 이 스마트 안경, 제미나이가 나한테 다 설명해 줍니다. 구글은 현재 삼성전자와 이 스마트 안경 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보여준 그 또 시연시킨 테스트시킨 그 스마트 안경만 봐도 일단은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대량 생산 단계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샤넬. 샤넬의 지난해 그 영업이익과 연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샤넬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4.3%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30%나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샤넬이 연간 영업이익이 30%가 줄어들면 그러면 액수로 돈으로는 얼마나 줄어드느냐? 여기 한 45억 달러 감소된 영업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평소에 오늘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드시죠. 네. 이 명품계의 큰 손인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명품 업계의 그 매출 감소는 당분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편 샤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매출이 준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샤넬 클래식 플립백 가격은요 지난 2019년 이후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0,000유로 유럽에서 한 10,000유로 미국 달러로 따진다면 한 12,000달러가 되는데 이는 그 명품 가격의 평균 상승률 그게 이제 한 50%인데 그보다 훨씬 넘는 50%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샤넬이 아주 완전히 하이엔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격을 많이 올렸네요. 네. 근데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즉 1년 전과 비교해서 28.5% 증가했습니다. 일본 방문객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최근 들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1월에 378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답니다. 요새 뭐 일본 여행 한번 안 갔다 오면 뭐 유행이 뒤처지는 건가요, 그럼? 자,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의 흐름 속에서 벚꽃을 보러 온 방문자가 많이 늘은 것 같다라면서 부활절 휴가에도 증가세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1, 2, 3, 4 넉 달, 일본을 찾은 넉 달 동안의 누적 외국인 방문자 수는 1,444만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그럼 한국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 4월달 그 1년 전 4월과 비교해서 9.1%가 증가한 7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중국인들 76만 5천 명에 비해서 2위
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 숫자가.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약 5개월 조금 못 됐죠. 요걸 싹 올해 그 누적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몇 명이나 되냐. 요 누적 방문자 수를 쫙 보니까 그래도 한국인이 제일 많아요. 지난 한 달은 중국인이 1등 했지만 올해 1, 2, 3, 4, 5를 다 합치면 한국인이 1등입니다. 몇 명 갔느냐? 322만 7천 명의 한국인이 가서 여전히 1위, 그리고 중국인은 313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하면 한국인이 조금 우세한 1등이지만 이게 인구 대비로 본다면 한국은 5천만 명 조금 넘고 중국은 몇 명이에요? 뭐 20억이니 뭐 그보다 훨씬 많아 그러지만 대충 비공식적인 거 봐도 한 20억이잖아요. 그 한국하고 인구가 말이 안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이 일본 방문객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툭하면 일본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일 끝나고 휙 일본 날아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투숙하고 토요일 날 아침 먹고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일요일 날 아침 골프 한번 더 치고 일요일 날 저녁에 오더라고요. 이게 뭐 서울 부산 가듯이 그렇게 가는 일본 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제21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소위 재외 투표는 이미 시작돼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 8,254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제 해외에 거주하면서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뭐 투표 못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한국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에서 25만 8,254명입니다. 만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극단적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25만 8,254명이 어떤 특정 한 후보에게 다 표를 몰아준다면 그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그때보다 한 15%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제 등록을 많이 한 거죠.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12만 8,900명, 가장 많고요. 미주 지역이 7만 5,600명, 유럽이 4만 3,900명 등의 순입니다. 한편 이제 투표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유럽에서는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달려온 그런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열기를 보여주는 거죠. 영국 런던에 주 영국 대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와서 한 표를 행사한 올해 44살의 영국 교민, 거기 영국에 사는 한인 윤모 씨는 온 가족과 함께 무려 2시간 30분이나 기차를 타고 와서 투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좀 뭐라도 외국에 살지만 뭐라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투표하러 왔다라며 다음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좀 더 많이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뉴욕,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대도시에 다 재외 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는요, 등록된 유권자가 몇 명이냐면 1,341명의 유권자가 LA 총영사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UCLA의 방문연구원으로 지금 와서 머물고 있다는 44살의 정재호 씨는 LA 총영사관의 투표소를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수선한 상황인데 아무쪼록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또 국민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LA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올해 60살의 하정호 씨는 본국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 힘겨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곳 LA에 한국에서 많이 떨어진 이 LA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와서 투표를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하는 그런 느낌, 감정이 복받치는 느낌을 투표하는 순간에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투표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모쪼록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런 분이 나와주기를 또 그런 분이 당선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